사회복지 실천론 14주차 2차 실시간입니다. 자, 2021학년도 1학기 우리가 실천론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마무리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 코로나 상황을 또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나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는 그 내용까지가 우리가 6월 18일 날 시험 치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이제 보시고, 그리고 시험은 지난 중간고사와 거의 유사하게 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험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이 프린트물 안에서만 제가 낼 테니까,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구두로 좀 더 추가로 설명했는 부분에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 외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식적인 공문은 받지 못했는데 아직 우리 이 수업이 어찌 보면은 이 뭐랄까요, 절대평가가 될지 상대평가가 될지, 물론 이제 절대평가라는 그러한 말을 이제 들었는 것 같은데 일단 정식 공문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에서 이 사회복지 실천 사정의 특성과 특성 내용을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사정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 영역은 자 먼저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 클라이언트의 이 사정 영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이 주관적인 욕구에 기반하여 사정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 클라이언트가 이제 왔을 때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 워크와 함께 접수 이후에 이 그가 필요로 하는 욕구와 이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이 자원이 매칭이 되었을 때는 이제 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은 먼저는 이 클라이언트의 이 주관적인 그런 욕구에 의해서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이런 이제 주관적인 욕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사회복지사의 관로의 판단으로 포괄적인 사정이 결국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시작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가 욕구가 결핍된 클라이언트가 와서 자신의 결핍된 욕구를 이야기를 하겠죠. 결국 그거는 전적으로 클라이언트 자신의 주관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그러한 주관적인 욕구를 전부 다 100% 수용해서 그에 대한 서비스가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전문가가 필요가 없겠죠. 그건 자원봉사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되면요. 그쵸? 그리고 뭐 연결해주는 연결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이 전문적인 판단으로 이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이 전문적인 판단이라는 건 바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이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게 지원이 된다면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해 버리겠죠. 부족한 자원이지만 투자했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발생 안 하겠죠. 그리고 너무 과한 그런 이제 자원이 투입이 되게 되면은 또 이 클라이언트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의지하려 하는, 기대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해 버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 또는 이 전문가들의 이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그런 단적으로 드러난, 수면 위에 드러난 그런 단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광의적인 입장에서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자, 클라이언트가 사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게 하고 자신의 욕구 중에서 결국 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결국 클라이언트한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에, 즉 현대사회에서의 클라이언트와 이 사회복지사의 관계는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옛날처럼 무조건적인 이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끌고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자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사정 과정 속에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국 여러 가지를 말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필요한 이 결핍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그 욕구 중에서 결국에는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자신에게 결핍된 욕구가 한 가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다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클라이언트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요, 결국 클라이언트는 자신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자신의, 그러면은 이 욕구라는 건 뭐냐면은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한 욕구겠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 중에서 여러 가지 결핍된 욕구 중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개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 중에서 결국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클라이언트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최종 결정은 결국 클라이언트에게 하게끔 하는 거.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클라이언트의 사정 영역을요, 결국 목설레이는요, 4가지 차원으로 결국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4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사정, 클라이언트의 능력 사정,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비공식적 지지체계 사정,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공식적 지지체계 사정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살펴보고 마지막 사정 도구까지 살펴보면은 요 챕터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사정 영역을 목술레이는 4가지 차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사정입니다. 자, 이건 바로 뭐냐면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정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이나 치료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욕구 사정은 사례 관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즉, 필드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잘 알아보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 실천 내용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얼마만큼 잘 지속할 수 있고 결국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사정에서는요, 총 가장 대표적으로 8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입입니다. 자, 욕구와 이 문제 사정, 결국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오는 이유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욕구가 결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등등의 다른 많은 이 후기 산업사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사정에 있어서 수입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 문제 사정을 할 때 기본적인 생존의 적절한 수준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거. 여기서 충분하다는 건요,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가 현재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는 예를 들면 실업급여나 공적 지원이나 비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대상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들도 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과제할 때도 여러 학생들이 질문했는 내용이, 지금 제가 이 과제 사례를 듣는 그 가정에 보면요, 그 가정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가정인지 아니면은 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과제를 하셔도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가정 하에서 과제를 하셔도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연계시키는 이제 뭐랄까요, 그런 것을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과제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유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에 있어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공적 지원, 그리고 뭐 다른 단체에서는 비공식 지원, 또 뭐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이 주거 지역 환경, 그리고 자기 이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 여부, 그리고 요즘에는 가장 뭐 우리가 이 인구 조사할 때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지, 이 전기 과정이나 난방 문제나 이런 기타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경제적인, 이 수입적인 부분으로 인한 이 클라이언트들은요, 경제적인 문제를, 다시 말하면요, 죄송합니다,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한 욕구가 발생해서 클라이언트가 된 사람들은요, 첫째 수입이 당연히 없겠죠. 있어도 굉장히 열악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랑 직결되냐면 바로 주거랑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 형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지금 후기 산업사회에서, 특히 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이 주거 문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여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고용,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적절한 그에 맞는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건 결국에는 내 직업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절한 고용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런 소득이 발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클라이언트의 이전 직업이 무엇인지, 기술, 뭐 실업이나 실직 상태 어떤지, 또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또 그런 직업을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이런 직업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다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안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내가 직면한 그런 건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과거 병력, 과거에 이제 있었던 지병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유 때문에 뭐 직업을 가질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과거 병력이나 지병이나 기타 다른 장애 이유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일보다도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뭐 상황이 안 돼서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자, 이런 건요, 뭐냐면은, 자, 사회적 관계망은요, 자, 사회적,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면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지금 이 사회적 관계망, 지금 사람은 이 환경 속의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사회로부터, 또는 그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지금 상황인지, 그것을 이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면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말만 100%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상황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관계망도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가 결국 뭐냐면은 이 삶의 질에 우리가 휴일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는요 국가 휴일이 잘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토요일도 다 출근을 했잖아요. 제가 토요일이 이제 완전 공휴일이 된 것도 제가 대학 다닐 때쯤이었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20대 중반쯤에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한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쯤. 그래서 뭐 제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토요일도 무조건 학교를 다 갔고요. 대신에 토요일은 도시락을 안 사가고 점심까지만 아니죠. 12시 한 40분, 그 점심 먹기 전에 수업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오전 근무, 즉 점심시간까지만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왔는 거죠. 퇴근을 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토요일이 우리가 완전 공휴일이 되었잖아요. 휴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토일 이틀을 쉬잖아요. 이것이 사실 프랑스에서 보시면요, 프랑스에서 휴가를 많이 연장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일하는 날짜 그럼 줄어들었잖아요. 일하는 날짜 줄어들면 경제가 성장할까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날짜 숫자가 많아야지만, 근로 일자가 많아야지만 당연히 물건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요 직원들도 더 많이 일해야지만 고용이 더, 다시 말하면 재화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여러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그런데 보니까 휴가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경제가 더 성장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 명은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나무만 했고, 한 명은 1시간 일하고 10분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50분 일하니까 나무를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 즉 여가는요,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은 이 클라이언트, 즉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가라는 게 굉장히 남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쉬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직 상태라서 매일 쉬게 되면은 그거는 여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가 이용 가능성, 이런 기회가 있는지를, 즉 쉰다고 해서 이게 여가가 아니거든요. 쉬는 게 그냥 열심히 일하고 쉬는 거랑 실직 상태여가지고 아니면 일이 없어서 계속 쉬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가라는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 사정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법률적 원조 이런 것들도 이름을 보시면은 법적인 보호나 상담이 필요한 거. 자, 뭐냐면은 심리적인 지지나 정서적인 지지는요, 상담가나 사회복지 상담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법적인 보호나 상담, 결국 뭐냐면 법적인 법률적 원조는요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보면요, 이 정서적인 지지나 기타 등등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변호사분이나 이런 분들은 몸값이 비싸잖아요, 아직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법률 자문을 하거나 이러면은요, 이 말 그대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법률 자문 구하고 이러면 돈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이 법률 이 자문가가 있어요. 저희하고 이제 MOU를 맺고 이렇게 하는 법률사무소 사람이 있는데 결국 공짜입니다. 누구냐면은, 그쵸, 이럴 때는 친구가 참 좋죠.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랑 놀다가 서울대 못 가고 고려대 갔다가 결국 지금 로펌에 있는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있었다 했잖아요. 그 친구가 제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친구한테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이 법적인 문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맨날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문을 구하거나, 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영양평가 감사받을 때는요, 변호사 이 자문가가 있으면 엄청난 플러스 알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로펌에 있는 친구 중에 친한 친구 한 명 더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지금 2명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가정사 중에 이 법률적인 이 뭐랄까요, 문제를 이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너무 깊이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이 친구한테 물어봐서 답해 줄 수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봐도 됩니다. 제가 도움 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처럼요, 이 법률적 원조에 대한 이런 사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요즘 이 국선 변호사분들, 특히 우리나라에 보면 인권 변호사분들이 많잖아요. 좋은 일 하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상업적으로만 뛰는 변호사분들도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인권 변호사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또 분들에게 자문 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법률적 원조에 대한 사전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의와 교육 수준을 평가한다는 거. 결국 뭐냐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이 직업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는 이 클라이언트가 이 환경 속에서 현대 이 후기산업사회라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려면요, 그에 맞는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피해를 안 본단 말이에요. 또는 열등감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교육에 대한 이제 수준 상태인지,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뭐 그런 이 사정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목설레이가 언급했던 4가지 차원에서의 이 사정 영역은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사정에서는 이렇게 가장 구체적으로
한 8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 그 정도를 일단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사정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능력 사정은요, 뭐냐면은,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일단 클라이언트의 능력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약점이나 결함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둔다는 거야. 강점과 발전 가능성, 문제 해결 능력.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인파워먼트죠. 그렇죠. 역량 강화. 강점, 관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전통사회에서의 이 사회복지 이 개념 입장에서는요, 이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시각이 문제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강점, 관점에서 초점을 두고 이제 사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 기능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뭐냐, 앞에서 우리가 했던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유사한 부분이 있겠죠. 자, 이거는 크게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이제 능력 사정인데, 자,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자기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현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요, 물론 이제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친구 모임 하는 거는 뭐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우습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6명이 같이 모임하는 이 모캄보라는 모임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모임, 6명 모임.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행도 같이 가고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한 번씩 자주 모인단 말이에요. 지금 2달에 이제 보통 2달 정도만 한 번씩 모였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밥만 먹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친구들은 대개 보면은 술, 담배를 아무도 안 해요. 제 6명이 술, 담배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건드려 밥 먹고 자기 옛날 이야기하고 웃음 막 하고, 그걸 카페 가서 우리끼리 뭐 차나 이런 거 뭐랄까요, 이 조각 케이크 이런 거 왕창 시켜 먹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랬다 보니까 이 6명들은 우리끼리 모임하는 날에는 부인들이 우리끼리 11시까지 있어도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어차피 우리끼리 모이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은요, 술, 담배를 일단 아무도 안 하고 자기 관리 나름대로 하거든요. 운동도 하고, 자기 여가 활동도 하고, 자기 취미 활동도. 물론 그 친구 중에 2명 친구는 저랑 또 같은 취미 활동 하는 친구도 있고요. 뭐 같이 코드가 맞는 친구들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우린 건강하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론 건강을 자만하면 안 되지만, 근데 한 번씩 경조사 가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술, 담배에 너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은 자기 건강을, 아니 40대 중반이면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위험 신호가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자,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자기 능력입니다. 자, 결국 뭐냐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상태를, 즉 신체적 기능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하겠죠. 왜요? 이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찾아온 이 클라이언트가 이 질병의 유무, 결국 기저질환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신체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지만 이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가 잘 정해지겠죠. 같은 40대라도 전혀 기저질환이 심해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직업교육은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공적 자원이나 다른 후원 자원을 연결해서 삶을 그냥 말 그대로 미니멈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은 40대 사람이라면요, 그런 클라이언트라면은 이 사람은요, 미니멈 수준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업 연계 교육이랑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 사람은 맥시멈 수준까지 삶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기능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인식 기능 상태, 이것도 뭐 어찌 보면은 이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이 뭐랄까요, 지적 수준, 그리고 왜 낯가림이 너무 심하다 할까요? 낯가림이 병적으로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료들과 어울려서 일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 임상심리사 선생님 중에 또 보면은 굉장히 쾌활하신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쾌활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낯가림이 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임상심리사 활동하시니까 그 문제는 될 건 없는데, 클라이언트들은 문제가 또 달라지겠죠. 낯가림이 너무 심하다면요. 왜? 자기에게 결핍된 욕구 때문에도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식 기능 상태가 이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도 굉장히 중요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감정 기능 상태, 감정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감정이 상황에 대해서 적합한지, 결국 뭐냐면은 잘 적응하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클라이언트의 능력 사정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요, 이제 클라이언트의 비공식적 지지 체계 사정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고요. 비공식적 지지 체계라 그러면요, 이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클라이언트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굴까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뭐 종교기관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종교기관 등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에 대한 사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공식 자원, 즉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아무도 없는 클라이언트라면요, 순수하게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만으로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종교기관도 있고 다른 사회적 자원, 비공식 자원이 있다면요,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자원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연계시켜 줄 필요가 없죠. 왜요? 너무 많은 자원이 와버리면요,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역량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의지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공식적 자원은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결핍된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적 자원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비공식적 지지 체계는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지지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 결국 뭐냐면요, 가족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경제적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었어요. 이건 뭐 구체적인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자, 우리 대표님, 우리 여기 연구소의 대표님은요, 지금 자기 결혼을 정년기를 앞둔 자기 딸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사셨는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연세가 92세, 엄청 장수하셨죠? 근데 딸은 28. 이제 남편분하고는 지금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졸혼이에요, 졸혼. 이혼하신 게 아니고 졸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그냥 따로 사시지만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친척 모임, 뭐 가족 모임 하면 같이 하시고 이런 게 졸혼이에요, 그냥요. 자, 그런데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 세미나를 가거나 아니면 서울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출장을 가게 돼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가고 있지만요. 그러면 옛날에 갈 때는 뭐냐면은 92세 아버지가 자기 딸하고 이제 3명이 사는데, 자기 딸이 28살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 훨씬 많죠.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딸이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92세 아버지가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저희 대표님이 마음이 놓인대요. 딸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1박 2박 3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가게 되면요. 그러면 뭐냐면은, 그래서 자기 딸이 그러더래요. 뭐냐면은, 혹시나 집에 불이 나거나, 혹시나 집에 누가 침입을 하더라도 자기 혼자라면 도망가거나 피신하기도 쉬운데, 할아버지가 있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정서적 지지 제공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가족이 클라이언트가 경제적인 문제로, 결핍 문제로 클라이언트가 된 사람에게는요, 즉 경제적인 지지는 해줄 수 없는 가족이지만 결국에는요, 이 비공식적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을 못 주는 가족이지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주는 정서적 제공자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공식적 지지체계는 클라이언트 주변에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결국 뭡니까? 실질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라면은 친구나 친척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것 주변에 있기 때문에 청소나 아니면 마트 장 본다거나 아니면 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심지어 금융 업무를 본다거나 할 때는 엄청난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왜? 나의 측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인 지지와 지도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뭐냐면은 비공식적 자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은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들로부터 뭐 한다는 거야?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클라이언트의 이 도움, 결핍된 욕구는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 역할을 더 잘 빨리 그 시점에 도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거는 이 비공식적 지지 체계를 통해서 훨씬 더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보시면은 네 번째, 이제 클라이언트의 공식적 지지 체계 사정입니다. 비공식적 지지 체계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중요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공식적 지지 체계 사정은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 사회복지 실천관은 공식적 지지 체계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 이 공식적 지지 체계는 결국 뭐냐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또는 일반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이제 지원 체계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 그런 이제 공식적 자원이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거나 또는요, 클라이언트가 고립되어 이것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공식적 자원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 여기 5A에 나오겠지만요, 5A 마지막 부분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클라이언트들은 엄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고립되어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 자원이 있지만, 이용 가능한 공식적 자원이 있지만 결국 클라이언트가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관은 항상 서비스에 대해서 이 5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는 결국 뭐냐면은, 자, 첫 번째, 이거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5가지.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아마 이용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용하는 거, 이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결국 기관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거, 사정을. 결국은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기관이랑 접수도 하고 매칭이 되어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 접수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 욕구를 100%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랑 맞네 했는데 제대로 된 사정을 해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클라이언트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의 욕구가 뭔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욕구가 파악이 되었다면 진짜 우리 기관에서 얘한테 줄 수 있는 거랑 매칭이 되는지를 계속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용성. 클라이언트랑 우리 기관이랑 잘 맞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A고요. 두 번째는요,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충분한 서비스 양이 있는지. 결국 이거는 그런 거에서 양이 충분한지, 정량성,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려는가요? 정량성.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는데 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 과하게도 주면 안 되지만 앞서 우리가 말했죠, 욕구를 너무 제한시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제한시키지 않고 딱 적절한 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이제 두 번째 A가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사정을 하는 것이. 세 번째는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두 번째랑 헷갈리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알맞은 방법에서 서비스 행해지는, 이건 클라이언트와 우리에 대한 적절성, 클라이언트와 이 기관과의 이 적절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양이 적절한지 보는 거고, 정량성이고요. 이거는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기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성,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구분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량성, 적절성 이렇게 보면요,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 5가지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영어로 알아놓으신 게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이런 거는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이거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선호에 부응하는 것에 대한 사정. 결국 뭘까요? 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자기가 지향하는 것과 매칭이 되는지, 즉 다시 말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요,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어 하는지 이겁니다. 결국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결국 수용성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정말 그걸 받아들이고 제대로 잘 좋아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오는구나. 마지막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접근성이죠, 이거는요. 자, 이건 바로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우린 접근성 그러면 거의 다 지리적인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많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의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욕구가 결핍되었어요. 결핍된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있어요.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은요,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왜냐하면 연세 많으시고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 잘 아시겠지만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뭘로 공유되냐면은 다 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공유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아내는 것도 보물찾기입니다. 워낙 많은 사안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한다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바우처 사업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부담금이 너무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연구소에서요, 자기 부담금이 16,000원부터 48,000원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요, 자기 부담금 48,000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안 되는 돈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요, 48,000원이면은 자기 한 달 하면 너무 큰가요? 일주일 자기 생계비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리상 문제로 인해서 또 이동 문제에 대해서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가능한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정보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런 쪽으로 다 가능한지에 대한 사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목설레이가 언급했던 사정, 바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문제 사정,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능력 사정,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비공식적 지지체계 사정,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공식적 지지체계 사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잘 구분해서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정 도구입니다. 도구는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계도 아시죠?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거고, 생태도, 결국 가계도와 생태도를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의 공식적, 비공식적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사회 구성원, 즉 사회 자원을 얼마큼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계도와 생태도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전 기술론 시간에 배우시면 가계도, 생태도 그려보고 작성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가계도, 생태도가 있다는 거 이미 여러 수업 시간에도 한번 들어봤을 거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상생활 기능 사정 도구는 결국 보시면 신체 기능 수준을 평가하는 거. 이 사람이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 사람이 이 기능은 예를 들어서 혼자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혼자 외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혼자 가사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그것이 검사가 ADL이라는 게 있어요. ADL 아시겠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ADL 이런 걸 또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상태를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바로 사정 도구가 있는데, 이거는 실전 기술로 가면요, 여기 대해서는 거의 한 챕터로 굉장히 크게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직접 도구를 사용해서 해보는 그런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구가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2021년도 1학기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수업은 보통 12주차 수업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그래서 13주차, 14주차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 대면으로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지금 또 이런 불가항력적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13주차 1차 시간은 그래도 제가 가서 구두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5월 28일 수업, 그러니까 13주차 2차 시간부터 14주차 1, 2차 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시험은 여기까지 6월 18일 날 금요일 12시에 정시간에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는 중간고사와 똑같은 형태로 객관식과 단답형 그렇게 쓰는 이제 형태로 시험을 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요. 과제와 시험과 기타 다른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뭐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얼마든지 남기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과제도 6월 18일 날 시험 치는 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